자, 37차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4에서 159쪽 내용이고요.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신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학습 목표는 교류 회로에서 전자기파의 발생 및 안테나를 통한 수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우선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거는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요것도 안테나고요. 요것도 안테나입니다. 안테나인데 요건 뭐 어떤 식이냐면 결국에 전기장의 변화를 주거나 자기장의 변화를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그냥 그 일자형 안테나 있죠.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거. 여기에는 그 교류 전류를 흘려줘요. 교류 전류를.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하죠. 예, 그러면 자기장이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합니다. 요래 됐다가 요래 됐다가 요래 됐다가 요래 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초록색 점을 보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겼다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겼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면 그 패러데이가 패러데이 법칙 말고요. 그 누구 맥스웰이 이제 추가적으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처럼 전기장이 변화하면 그 전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거를 이제 이건 원래 그런 거고 맞아요.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뭐지? 자기장이죠. 자기장이 변하면 그 주변에 또 전기장이 생겨요.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네요. 그리고 이제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생기고 이게 이제 그 맥스웰이 추가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장이 변하면 그걸 감싸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고 전기장이 변하면 그 전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수직인 방향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엇갈려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쭉 연달아 일어나면 이제 전자기파가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을 잘 보면 알겠지만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들거나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 때 다른 물질이 필요 없죠. 오히려 어떤 물질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으면 이 과정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전자기파 빛은 진공에서 오히려 속도가 제일 빠르고 오히려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가면 속력이 더 느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는 화동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교류 전원에다가 축전기를 연결하면 축전기에 플러스 전하가 쌓이고 마이너스 전하가 쌓였다가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고 플러스 전하가 쌓였다가 해서 전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합니다. 그럼 전기장의 변화가 이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이제 그 맥스웰이 추가로 방정식에 추가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류 변화뿐만 아니라 전기장의 변화도 그 전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이제 밝혀낸 거죠. 또 자기장의 변화가 또 전기장을 만들고 전기장의 변화가 또 자기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따라 계속 퍼져나가는 게 전자기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라디오에서 만약에 라디오 그 방송국에서 전자기파에다가 정보를 실어서 이렇게 보내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제 KBS도 있고 MBC도 있고 CBS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얘들이 그냥 다 보내버리면 잡음이 생길 거예요. 막 다 섞여가지고 이걸 이제 선택적으로 수신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적인 수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코일과 축전기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축전기하고 코일로 그 회로를 만들거든요. 선택적으로 수신하는. 우선 축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량 리액턴스라는 게 있어요. 보면 이제 요 X하고 C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요 X가 뭔가 이렇게 저항을 뜻하는 것 같죠? 미안하다. 교류 회로에서 축전기의 저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단위도 옴입니다. 옴. 이게 용량 리액턴스라고 불리는 XC가요. 그래서 저항하고 축전기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인데 여기에 교류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거 사실 직류 전원이면요,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아주 잠깐 흐르고 맙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하가 쌓일 때까지만 어느 정도 흐르고요.
전하가 꽉 차고 나면은 더 이상 흐르지 못해요. 여기는 끊어진 회로잖아요. 끊어진. 근데 교류면요, 얘가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전자를 여기로 막 보내요. 그러면 이게 막 쌓이면은 사실 얘가 그 직류면은 더 이상 못 밀어내잖아요.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은 청력이 작용해가지고. 근데 교류면은 전자를 여기로 밀었다가 또 여기로 밀었다가 여기로 밀었다가 여기로 밀었다가 계속 바꾸기 때문에 전자가 막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 하면서 전류가 계속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축전기는 일종의 저항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저항의 크기가 결과부터 적어놓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2파이 FC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요, 직류는 진동수가 0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동수라는 거는 1초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 몇 번 바뀌냐인데 직류는 안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류는 F가 0인 경우인데 F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XC가 얼마가 됩니까? 무한대가 되죠. 이게 이제 직류회로일 때는 이제 그 축전기의 저항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실제로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끊어진 도선일 뿐이니까. 반면에 진동수가 클수록 저항이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동수가 클수록 얘가 빨리 방향을 바꾸잖아요. 요렇게 갔다가 전자가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하니까 채 전자가 쌓여서 얘가 밀어내는 것을 방해하기 전에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는 전기 용량인데요.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크다라는 것은 전하를 좀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다는 것은 얘가 전자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할 때 이 용량이 크면 전자를 더 쉽게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 좀 더 이제 전자가 잘 움직일 수 있게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이 클수록 용량 리액턴스 축전기의 교류회로에서의 저항은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체 유도 계수와 이제 유도 리액턴스에 대해서 좀 보여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앞서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한 거고요. 또 자체 유도 계수 L은 좀 한번 추가로 설명을 하고 이걸 이용해서 축전기에서 코일의 저항에 해당이 되는 유도 리액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유도 계수는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데 그냥 직류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냥 전류가 일정하니까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는 요거 자체는 도선이니까 저항이 0인 셈이에요. 저항이 없는데 얘가 교류면 문제가 됩니다. 전류가 요렇게 흘렀다가 요렇게 흘렀다가 요렇게 흘렀다가 요렇게 흘렀다 하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하죠. 그럼 이 자기장이 변하니까 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 이 유도 전류가 원래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게끔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기 자체의 그 전류 변화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이때 이제 어째 보면은 원래 전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제 유도기 전력, 전압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파이가 자기 손속인데요. B 곱하기 S. 근데 여기서 B가 뭐냐면 요 S는 그 코일의 단면적이니까 변화가 없고요. 요 B는 요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 요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보면 제가 색깔을 칠해 볼게요. 요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 있죠. 요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데 요 전류는 변하죠. 교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자기선속은 이 전류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선속은 자기장에 변화하고 비례하고 이 자기장은 전류에 비례하니까 요 자기선속이 변할 때 전류 변화하는 것 빼고 나머지는 다 변하지 않으니까 상수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이 중에서 변하는 거는 I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로 빼낼 수 있습니다. 요 기호 밖으로 빼내서 요 코일의 가문 횟수하고 합쳐가지고 상수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상수가 자체 유도 계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유도 계수는 단위는 헨리인데요. 요걸 이제 요 식을 넣어서 정리해 보면은 이제 요 값에 비례해요.
그래서 코일의 단면적이 클수록 길이당 감은 횟수가 많을수록 요 자체 유도 개수가 크다. 결국에는 이제 그 솔레노이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큰 조건, 그리고 이제 그 자속이 큰 조건일수록 이제 자체 유도 개수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체 유도의 개수가 크다라는 것은 똑같은 전류의 변화가 있을 때 그만큼 더 방해를 많이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체 유도 개수를 잘 이해했다는 잘못된 가정하에 이제 유도 리액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역시 X니까 저항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XL이냐, L이라고 쓰느냐? 아까 용량 리액턴스는 요 C 값하고 관련이 있는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XC라고 표기를 하는 거고요. 요 유도 리액턴스는 요 L 값, 자체 유도 개수하고 관련된 저항입니다. 그래서 XL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교류의 회로에서 코일의 저항입니다. 코일의 저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직류일 때는 이 결과부터 써놓고 볼게요. 결과를 쓰면은 2파이 FL입니다. 네. 그래서 직류일 때 F가 0일 때 저항이 0이에요. 맞죠? 그 직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 코일은 그냥 도선이에요. 도선이니까 저항이 없는 거죠. 근데 얘가 교류일 때만 저항이 생기는 거야. 교류면은 전류가 변하니까 자기장이 변하고, 자기장이 변하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고,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이제 원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자기장의 변화가 심하니까 유도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조건이 되고 방해를 더 많이 받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큰 거죠. 그리고 L 값이 클수록 아까도 봤죠. 결국에 L 값이 클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 말은 원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큰 겁니다. 그래서 L 값이 클수록 F가 클수록,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자기 유도 현상이 더 잘 일어날 조건일수록 저항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 요 두 개가 특징이 달라요. 요 용량 리액턴스는 진동수가 클수록 저항이 작아져 가지고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커지고요. 반면에 요 유도 리액턴스는 진동수가 클수록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우리가 KBS를 들을 것이냐, MBC를 들을 것이냐, CBS를 들을 것이냐,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지 말고요. 네이버 말고 다음 페이지. 큰일 났네. 사회에 진출하려면 자본주의 미소가 필요한데 아직 멀었어. 자, 이걸 RLC 회로 혹은 LC 회로라고 하는데요. 이제 요 R은 사실 저항이 있냐 없냐는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 L하고 C를 직렬로 연결한 게 이제 이 회로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LC 회로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RLC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RLC 회로에서 가장 이상적인 게 R이 0인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교류 전원을 연결된 한 상태고요. 근데 전류를 측정해 줘 보면 이런 회로가 나옵니다. 자, 요 회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얘의 진동수를 0으로 맞춰요. 그럼 직류가 되죠. 그러면 얘가 저항이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작으면 얘의 저항이 무한대에 수렴하기 때문에 회로와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근데 얘가 진동수가 너무 크잖아요. 진동수가 너무 크면 얘의 저항이 무한대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너무 커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잘. 근데 진동수가 적당할수록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그럼 이게 가장 전류가 클 때의 진동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진동수가 이 회로의 공명 진동수라고 불리는 진동수인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걸 유도하는 것까지 물리학 투에 있었는데 요새는 생략합니다. 생략 결과만 알려주는데요. 요거는 신기하게도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 교류 회로에서의 축전기의 저항하고 그 다음에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 교류 회로에서의 코일의 저항이 같은 조건일 때 이 회로에는 전류가 가장 잘 흐릅니다. 이때는 신기하게도
축전기하고 코일의 그 저항 효과 있죠. 그걸 합치면 0이 돼 버립니다. 0이 돼 버리고 오로지 그냥 저항 있죠. 그 저항만 저항을 가지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걸 이제 공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그네를 밀어봤습니까? 그네? 예, 그네를 이렇게 밀어보면 그 그네의 주기와 맞춰서 이렇게 밀면 별로 저항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네의 마찰에 의한 저항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네가 흔들리는 주기하고 맞지 않는 주기로 막 밀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제 저항이 커져요. 약간 그 느낌이에요. 이거는 이제 결국에 그 그네의 원래 고유 진동수, 공명 진동수하고 맞게 이렇게 밀어주는 거하고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찰에 의한 저항, 요거밖에 없는 그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진동수를 공명 진동수라고 합니다. 방통 진동수 아니고요. 제갈 진동수 아니고 공명 진동수. 이걸 공진 주파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름이 여러 개서 좀 짜증 나는데요. 이게 크로스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명 주파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진 진동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공명, 공진 다 되고 진동수, 주파수 다 됩니다. 예. 근데 보통 공명, 진동수, 공진, 주파수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고요. 그럼 식을 세워보면 이 XC가 2파이 FC 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요 XL이 2파이 FL이니까 요 두 개가 같다라고 하고 정리해 보면 요 공명 진동수는 이렇게 됩니다. F0는 2파이 루트 LC 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하고 축전기의 전기 용량에 따라서 그 회로의 공명 진동수가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이제 방송통신의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했다는 잘못된 가정하에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LC 회로를 이용해서 전자기파를 어떻게 송수신하냐 이렇게 됩니다. 자, 방송국에 진동수가 F인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그 98.7MHz, 99.9MHz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럼 98.7MHz UBC죠. 예, 요거를 이제 방송국에서 보냈다. 그럼 수신부에서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안테나는요 98.7MHz도 받고 99.9MHz도 받고 뭐 다 받습니다. 안테나에서는요. 안테나에서는 다 받는데 요 안테나에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 이제 LC 회로가 있는 거예요. 축전기하고 코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통은 코일을 조절을 못 합니다. 코일은 조절 못 하는데 축전기는요. 자 보세요. 축전기는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바꾸면 요 단면적이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축전기가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돌리면요. 요 두 개가 서로 맞닿아 있는 면적이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서 전기 용량이 막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라디오 옛날 라디오 중에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돌리는 게 축전기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 용량을 바꾸면 요 회로의 공진 주파수를 98.7MHz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테나에서 수신된 여러 진동수의 신호 중에서 98.7MHz만 잘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보낸 신호만 잘 흐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제 신호를 수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F는 방송국마다 다양한 주파수인 거고요. F0는 C를 조절해서 원하는 주파수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진 주파수에 해당하는 신호만 전자기파 공명이 일어나서 회로에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추가로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 98.7MHz의 신호라는 것은 결국 일정한 진동수의 신호니까
그 신호 자체를 보내면은 zzz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그 교류 신호 98.7MHz의 신호에다가 음성 신호가 포함된 전기 신호를 입혀서 보냅니다. 입혀서 보내는데 그 입히는 방식이 그 진동수를 살짝 변화시키면서 보내는 방식이 FM 방식이고요. 이제 프리퀀시 변조 방식이라 해서 FM 방식인 겁니다. 근데 일정한 교류 신호의 진폭을 변화시켜서 음성 신호를 담는 방식이 앰플리튜드 변조 방식. 그래서 이제 AM 방식이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AM보다는 FM이 이제 더 많은 이유가, FM 같은 경우가 이제 주파수 영역대가 더 큽니다. 그 말은 이제 파장이 짧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그 같은 공간 안에서 그 음성 정보를 더 많이 담을 수 있어서 음질이 더 좋아요. 근데 단점은 있죠. FM 방식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회절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멀리까지 잘 못 퍼져나가요. 그래서 FM 방송국은 방송 신호는 곳곳에 이제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음질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FM을 사용하고요. 근데 군인들은 이제 AM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전쟁 시에는 이제 계속 이동해야 되고 그 적국에서 안테나 이런 거 다 부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근데 AM은 이제 단독으로 멀리까지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럼 요 교류 신호에 음성 신호를 입히는 것을 변조라고 하고요. 변조. 그러면 이제 얘가 수신하고 나서는 그 98.7MHz의 그 신호는 벗겨내야지 음성 신호가 깨끗하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 98.7MHz의 교류 신호를 벗겨주는 과정을 이제 복조라고 합니다. 복조. 저 고등학교 때 그 음악 선생님의 성함이 김복자 조자이셨는데요. 아마 여기서 이름을 따시지 않았나? 농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여러 방송국에 오는 신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신호를 선택적으로 수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디오에는 코일과 축전기가 들어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볼록 렌즈에 의한 산 간단하게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